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억 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같은 거래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 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만만치 않던 부동산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나선 정부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비자와 중개업계. 오늘 월간 부동산 9월회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놓고 극명히 대립하는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속사정과 함께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반값 뽑기 전격 시행 파장은입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상황입니다. 10월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바로 10월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자,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네. 변경된 요율에 대한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실수요자나 아니면 거래 중개사 분들이나 다 두 분 다 이제는 불만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되면 복비를 좀 아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아껴서 다른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서 뭐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10억 원 아파트 거래한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4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 아껴서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수요들이 굉장히 좀 9월 달에는 많았다. 하지만 10월 달에는 이제 중개수수료가 내려가다 보니까 과연 또 이렇게 수요가 풀릴지 매수가 풀릴지 아니면 매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두고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닌데라는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나 금융권 대출 제한, 거래 절벽 이런 상황 속에서 반값 복비라는 이슈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네. 정부의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네.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개정안이 나왔던 배경, 네. 그리고 실효성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거래 건수는 줄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수료의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좀 이걸 완화해 주려고 이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중개협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가 그동안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네. 왜 우리들의 생계와 관련된 수수료를 깎느냐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래 건수는 또 사실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집값 변동률,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네네. 제가 시계열을 전화해봤어요. 네. 여기 보면은 전국과 서울 주택 시장의 주위권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주위 가격이라고 하면은 모집들에 대한 샘플 집단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8월 달부터 이게 좀 샘플을 늘렸어요. 신뢰도가 높아졌죠. 그걸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서울인데 서울은 지금 63%나 올랐어요. 이 주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택과 아파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나 또는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오른 78.9% 거의 80%가 올랐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주택에 대한 네. 부분이고 요거는 지금 아파트만 아파트입니다. 딱 아파트가 떼어서 더 많이 오른 건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에 대한 전세 가격도 보면은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매매가 오르면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48.1% 올랐고요. 인천이 48.3% 올랐어요. 인천은 사실 주택이 많아요. 서울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51.6% 올랐어요. 제가 왜 훨씬이라는 말을 쓰냐면 매매 가격이 2배가 되면 수요자가 대기 수요를 남으면 세요. 근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들어갈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이게. 전세 가격 50%와 매매 가격 100%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50% 100% 오르는 건 괜찮은데 전세 가격 50% 오르는 거는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파트보단 전세가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도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구별로 달아봤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의 빨간 부분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00% 이상 오른 겁니다. 100% 이상 올랐는데 거의 다가 지금 빨간색. 그렇죠. 성동구 같은 거는 166.4% 올랐어요. 지금 이게 그럼 한국부동산원 네,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의 자료인데도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더 많다. 네, KB부동산이나 부동산 연구소나 또는 뭐 부동산 114나 부동산 지이나 이런 데보는 훨씬 낮은 편이에요, 이게. 낮은 네,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166.4%는 1억짜리가 1억 6천 된 게 아니고 2배가 더 넘어서 66%더 오른 거예요. 1억짜리가 2억 한 4, 5천 된 4, 거죠. 5천 됐죠. 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고요. 가장 낮게 오른 지역도 80%가 넘어요, 다. 이렇게. 그리고 전국 평균이죠. 서울의 그 25개국 평균이 78.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정책이 있는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주택은 구입하기 포기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 가격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도 평균 51.6% 제가 올랐다 그랬죠. 이 빨간 부분이 50% 이상 오른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빌라나 다세대 연립으로 밀려나야 돼요. 그렇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에 가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영국 BBC 방송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하에 그 주택을 두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에 전세가 1억수 5억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답니다, 영국에서.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고 주택수 대비 가구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점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 전세 실수요자 대출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우리 그 중개사 상한율, 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상한율 근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말로 올랐던 부담금을 요율을 조정시켜 가지고 내리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도라고 봐야 되나 네.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일 요율로 가느냐, 두 개, 세 개 요율로 가느냐, 아니면 이 금액별로 차등화하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다가 지금 금액별로 차등화시켰잖아요. 사실은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늘어서 전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당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수수료는 더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누진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개협회에서는 지금 뭐 각 개업 공인중개사마다 물에다 붙였어요. 이번 그 정권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써붙였는데 주택 가격을 이렇게 2배, 3배 올려놓고 수수료는 중개사무소에 떠넘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수요자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금액이 올라서 수수료가 올라간 것만큼은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요율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교수님께서 기존의 어떤 그 집값 오름,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올랐던 데이터를 보여주시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 또한 변수입니다. 자,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중개업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업계 측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임대차 계약가 그리고 매매 계약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네네.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중개 수수료는요, 사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이죠. 회계학으로 보면 이제 비용으로 빠지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출이거든요. 생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매매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매매에서 중개 수수료가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는 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데요. 사실 0.5에서 이제 0.4로 바뀌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요 구간이거든요. 딱 중개 수수료가 6억 원에서 9억 원 집값이신 분들, 이 부분이 지방 부동산에 좀 영향을 미치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0.9에서 0.5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서울 부동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계에 직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으로 해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도 문제입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3억 원과 6억 원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내렸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이. 그런데 요 구간이 또 지방 부동산의 임대차의 수수료가 가장 많은 또 구간이고요. 그 6억 원에서 12억 같은 경우에 0.8에서 0.4 말 그대로 절반이 됐는데 요 구간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또 임대차 계약 구간이거든요. 이게 반값이 돼버렸으니 당연히 그 이제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다 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축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고 중개사 입장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카톡에 보면 중개사들 그러니까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 중개업 결사 반대 그리고 플랫폼 이방 저방 결사 반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저방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가 프로테크라고 얘기하는데 프로포테크 그러니까 자산, 재산 이런 거와 이제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출현함으로써 또 이중고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요율 수수료도 불만이지만은 이런 폼테크의 진출로 인해서 생계의 어떤 직면에 있다. 생계 문제가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업계의 이런 반응과는 반대로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협의해서 0.5% 받던 걸 0.5% 정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여전히 비싸다라는 등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계와 실수요자 사이의 마찰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교수님. 네. 실수요자와 중개업 계 간의 어떤 간극 마찰이 좀 심합니다. 서로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7천 명이 넘어요. 이분들도 사실은 그 개인 사무실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중대형화 될 필요가 있고요. 중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점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렇게 프로테크 업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진출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매물을 내놓는 사람한테는 수수료 안 받고 수요자한테는 반값을 받는답니다. 치열해진 거죠, 이게. 또 일각의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얘기 나오기 이전에는 서초 강남에서 한 30억짜리 정도의 그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0.9% 이상에서 합의잖아요. 보통 뭐 수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협회도 이제는 전문성을 키우면서 중대형화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이 중개협회를 통해서 또는 뭐 이제 중국은 반기산협회인데요, 중국은 일본도 전일본 부동산협회에서 이 협회를 통해서 사무실 낼 때 전문성과 또는 그 중대형화 이거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이 빅데이터를 통한 거래하는 뭐랄까 직방이나 다방 같은 데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전면 구조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안 시행에 따른 시장 분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